여러분의 키가 얼마쯤 되시나요? 170, 180, 편하게 170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부터 이 170cm를 기준으로 우주를 여행합니다. 여러분의 키를 한 칸으로 놓고 우주가 끝날 때까지 줌아웃 해볼 겁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중간에 멀미가 날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발밑을 디디고 있는 지표면에서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8,849m입니다. 여러분 키의 약 5,200배. 대단하죠?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에베레스트는 볼링공 표면에 붙은 먼지 한 톨입니다. 지구의 지름은 12,742km.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지구 지름의 0.07%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복했다고 환호하는 세계의 지붕은 지구라는 공의 표면에 난 미세한 흠집도 안 됩니다. 자, 지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볼까요? 달이 보입니다.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1.3초. 인류가 직접 발을 디딘 가장 먼 천체죠. 여기까지는 익숙합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어떻게든 상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부터 감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km, 빛으로 8분 20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약 390번연결해야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조차 우주에서는 평범한 별 하나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얼마나 평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태양보다 약 2배 큽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스케일이 폭주합니다. 겨울 밤하늘 오리온 자리의 왼쪽 어깨에 붉게 빛나는 베텔게우스, 태양의 700배 이상입니다. 태양을 축구공이라 치면 베텔게우스는 축구장 전체를 덮는 크기입니다.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별, 스티븐슨 2대18, 태양의 2150배. 이 별을 태양 자리에 갖다 놓으면 토성 궤도까지 삼켜버립니다. 태양계의 절반이 별 하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크기는 도시 하나만 하면서 질량은 태양의 2배가 넘는 것, 중성자별입니다. 지름은 고작 20km 안팎인데 각설탕 한 개 크기의 물질이 10억 톤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찌그러뜨려서 각설탕 크기로 만든 것보다 무겁습니다. 크기와 질량의 상식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성자별보다 더 극단적인 것, 크기는 수학적으로 질량은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백억 배,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 블랙홀.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별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봐야 하니까요. 별 하나하나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것들이 모여 사는 구조 앞에서는 먼지가 됩니다. 가장 먼저 성운, 별들의 산실입니다.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찍어서 유명해진 창조의 기둥. 가스와 먼지가 빛 속에서 솟구치는 이 기둥들의 높이는 약 5광년입니다. 빛이 5년을 달려야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먼지 기둥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단. 별들이 중력으로 뭉쳐있는 집합체입니다. 오메가 센타우리라는 구상성단은 지름이 약 150광년이고 별이 1000만 개 이상 밀집해 있습니다. 이 성단의 중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하늘 전체가 별로 가득 차서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도시의 한 블록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은하입니다. 작은 것부터 봅시다. 외소은하. 별이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 모인 작은 은하입니다. 천여 자리에 있는 외소은하들은 아름답지만 우주적으로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 지름 약 10만에서 18만 광년. 별 4천억 개 이상. 총 질량은 태양의 약 1조 5천억 배.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는 바로 이 거대한 나선 원반의 단면을 안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옆모습이죠. 이 집 옆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보다 2배 이상 크고 별이 약 1조 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이기도 합니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죠. 지금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보는 안드로메다의 빛은 인류의 먼 조상이 아프리카 초원을 걸어 다니던 시절에 출발한 겁니다. 이 두 은하를 포함해 수십 개의 은하가 모인 것이 국부 은하군. 은하군이 모이면 은하단,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 우리가 속한 초은하단의 이름은 라니아케아. 하와이어로 헤아릴 수 없이 넓은 하늘. 은하 10만 개 이상을 품고 있고 지름은 5억 2천만 광년입니다. 하지만 라니아케아도 최종 보스가 아닙니다. 관측된 독립구조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 라니아케아의 약 2배 규모입니다. 이 모든 초은하단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 우주 거대 구조. 코스믹 갭, 은하가 모인 밝은 실과 아무것도 없는 수억 광년짜리 빈 공간 보이드가 교차하는 우주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 지름 930억 광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빛이 138억 년 동안 우주의 팽창과 함께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최대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됩니다. 다만 그곳의 빛은 아직 여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170cm에서 시작해서 930억 광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키를 한 칸으로 놓았을 때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 칸을 약 5회번, 숫자로 쓰면 5 뒤에 0이 26개 붙는 횟수만큼 쌓아야 도달하는 크기입니다.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숫자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구조물들, 은하, 성단, 성운,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은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균일한 에너지 숲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고른 밀도였죠. 하지만 거의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만 분의 1 정도의 밀도 편차.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보이는 푸르고 붉은 얼룩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라는 증폭기를 만났습니다. 밀도가 살짝 높은 곳에 물질이 조금 더 모이고, 물질이 모이면 중력이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지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이 피드백이 수억 년 동안 반복되면서 가스 구름이 뭉치고 최초의 별이 점화되고 원시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작은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더 큰 은하가 되고 은하단이 되고 초은하단이 되었습니다. 작은 도랑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10만 분의 1이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138억 년의 시간을 먹고 자라 수십억 광년 규모의 우주 거대 구조가 된 겁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죠. 우주의 씨앗이 이 모든 것이 되는 데는 138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주의 크기와 구조를 봤으니 다시 개별별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미뤄두었던 이야기. 별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왜 별의 죽음이 여러분의 존재와 직접 연결되는가? 별은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과 별 자체의 질량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별은 둥글고 안정적이고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에서 양쪽이 정확히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핵융합의 연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태양 같은 가벼운 별은 수소를 천천히 태웁니다. 약 100억 년에 걸쳐서요. 태양은 지금 약 46억 살이니까 대략 절반 정도 살았습니다. 수소가 다 떨어지면 태양은 외층을 부풀려 적색거성이 되었다가
예층을 벗어던지고 핵만 남아 백색괴성으로 조용히 식어갑니다. 격렬하지 않습니다. 마치 촛불이 서서히 꺼지듯 조용한 퇴장이죠.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되는 별들은 전혀 다른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거운 별은 화력이 맹렬합니다. 핵에서의 온도와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소를 순식간에 소진하고 그 다음엔 헬륨을 태우고 그 다음엔 탄소를, 네온을, 산소를, 규소를 태웁니다. 원소의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더 무거운 원소를 연료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에는 끝이 있습니다. 철은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원소입니다. 철을 융합하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별의 핵에 철이 쌓이는 순간 그것은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핵융합이라는 줄다리기에 한쪽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중력이 승리합니다. 별의 외층이 초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핵을 향해 붕괴합니다. 그리고 핵에 부딪히는 순간 반동으로 바깥을 향해 폭발합니다. 태양이 평생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단 10초 만에 뿜어내는 폭발. 초신성입니다. 한순간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납니다. 수십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를 압도하는 빛을 죽어가는 별 하나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죽음이자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폭발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신성의 극한 에너지 환경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금, 은, 백금, 우라늄.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 그 금은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폭발한 별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DNA의 뼈대를 이루는 원소.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서 빠짐없이 발견되는 이 원소도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져 우주 공간으로 뿌려졌습니다. 초신성이 없었다면 DNA가 없고, DNA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습니다. 별은 일생 동안 핵융합으로 가벼운 원소를 무거운 원소로 바꾸고 죽음의 순간 그 원소들을 우주에 되돌려줍니다. 흩어진 원소들은 새로운 가스 구름에 섞여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들죠. 태양은 최소 2세대 이상의 별이 죽고 남긴 잔해로 만들어진 별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속의 칼슘은 어떤 별의 핵에서 만들어졌고 혈액 속의 철은 다른 별이 숨을 거두며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재활용품입니다.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의 재활용품이죠. 자, 이제 아까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별의 죽음 중 가장 극단적인 경우, 태양의 약 25배 이상 되는 아주 무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 남겨진 핵의 질량이 너무 커서 중성자별로도 버틸 수 없습니다. 중성자끼리 버티는 힘마저 중력에 짓눌리고 물질은 무한히 수축합니다.